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전문가 2명이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한 명은 상승이라 했고 다른 한 명은 정부만 안다고 했죠.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집을 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 결정이 여러분의 10년을 바꿀 수 있거든요. 문제는요, 두 전문가 모두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동산 상승의 공식, 그게 2026년에도 여전히 작동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직방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70%의 무주택자가 2026년에 집을 사겠다고 응답했어요. 이건 수요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신호예요. 하지만 수요가 있다고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변수, 그건 바로 정부의 손에 들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리풀 지구라는 이름 기억해 두세요. 1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발표될 이 단지가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어요. 2만 세대 규모의 공급이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풀린다면요, 여러분이 지금 급하게 매수하려는 그 아파트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노태우 정부 때 200만 호 공급이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이 있었어요. 두 번 모두 서울 집값은 정책에 먹혔죠. 핵심은 분양가였어요. 사람들이 나도 당첨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순간 급하게 매수하려는 심리는 급격히 식어버리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조급함, 그게 시장이 만들어낸 감정인지 아니면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2025년 한강 벨트는 폭등했고요. 동탄과 구리, 용인 처인구도 함께 올랐어요. 하지만 2026년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상승의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는 말이 있어요. 이미 오른 지역은 더 오르기 어렵고 덜 오른 지역이 따라오는 패턴이 반복돼 왔거든요. 노도강, 금관구, 산본, 중동, 일산, 이 이름들 기억해 두세요. 2025년에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들이 2026년의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산이 한강 벨트에 닿지 않는다면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기회를 찾으라는 시장의 신호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정부는 정말로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눈치만 보고 있는 건가요? 2026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요. 세금 규제는 필연적으로 조세 저항을 불러오고요. 정치권은 이걸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죠.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면 매물이 나온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 실행할 정치적 용기가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올렸지만 집값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 기억이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용산민족공원이에요. 그곳에 숨겨진 잠재적 공급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볼까요? 용산민족공원, 이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10년간의 공청회를 거쳐 만들어진 이 공원이 지금 논쟁의 중심에 서 있어요. 용적률을 조금만 높이면요, 2만 채에서 5만 채의 주택이 나올 수 있어요. 서울 한복판의 센트럴파크급 공급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5만 채를 지어도 여러분에게 돌아올 몫이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반값 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요, 절반 이상이 임대 물량으로 배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 분양 물량은 만 세대도 안 될 수 있어요. 특별 공급 대상이 되려면 신혼부부이거나 자녀 수가 많아야 해요. 30대 무주택자가 월 25만 원씩 꾸준히 납입했을 가능성은 낮죠. 당첨 가능성이 없는 곳에 희망을 걸고 기다리는 동안요, 여러분이 살 수 있었던 다른 아파트는 이미 누군가의 것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세요. 특별 공급 대상인가요? 청약 통장, 납입 금액은 얼마예요? 경쟁률을 이길 수 있나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용산에 5만 채를 지어도 주택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진짜 해법은 뭘까요? 정부가 손대야 할 곳은 서울이 아니라 오히려 서울 밖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어요. 수요 분산과 공급 확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해요. 역설적으로 서울 수요를 분산시키려면 지방을 살려야 한다는 논리죠. 강북을 강남으로 강제 이주시킬 순 없잖아요. 하지만 지방에서 일자리와 대학교를 찾아 올라오는 사람들은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토지 50년 무상 제공,
법인세 10년 면제, 대기업과 공공기관 유치, 거점 대학 투자. 이게 강남 개발 당시 썼던 방법과 똑같아요.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충남대의 포항공대 수준의 투자가 들어간다면요. 서울로 올라오는 수요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정책이 실현되려면 수년이 걸리고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은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걸요. 양극화는 부동산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이 되어가고 있어요. 균형 발전 없이는 서울 집값 안정도 어려울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정책이 바뀌기를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현재의 규칙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할 건가요? 청년의 정의가 바뀌었다는 사실 아세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청년은 45세까지를 포함해요. 이건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40대가 청년이라는 말, 농담이 아니에요. 그만큼 내 집 마련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죠. 한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했어요. 청년들이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됐고 전화 한 통이라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국토부 전화번호가 왜 중요한지, 경매 매수 대리인이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국토부에 전화를 하세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한 전문가는 3기 신도시와 공공택지 분양을 빨리 하라는 전화가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정부는 국민의 표를 의식해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쌓이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어요. 이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청약 제도가 불공평하다고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그 불만을 전화로 전달하세요. 청약 제도도 목소리가 모이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전화만 하고 기다리는 건 전략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동시에 현실적인 행동 계획을 세워야 해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요, 공공택지 분양 스케줄을 파악하는 거예요. 정부는 연초에 어디를 분양할 건지 발표해요. 거기에 맞춰 작전을 세워야 해요. 3기 신도시처럼 입지가 좋은 공공분양 주택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여러분 지역과 가까운 곳을 찾아서 청약 전략을 미리 수립해 두셔야 해요. 2026년에 정부는 2만 9천 세대 정도의 공공분양 물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경쟁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전략은요, 경매 시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청약 당첨을 기다리기엔 너무 길다고 느끼신다면 경매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경매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법원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여러분 대신 입찰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보시면요, 경매 매수 대리인 자격증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경매의 복잡함을 피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전략은요, 지분 적립형 주택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건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제도예요. 5억 원짜리 집이라면요, 10%는 5천만 원이고 20%는 1억 원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접근 가능한 청년들이 분명히 있어요. 현재 경기도 지역에서 몇 개의 지분 적립형 주택이 나오고 있어요. 서울은 아직 정부에서 완전히 수용하지 않았지만 확대될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지분 적립형 주택은 아직 프로그램이 완벽하지 않아요.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정부가 단점을 보완해서 제도를 개선한다면 좋겠지만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다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자금력을 점검해 보세요. 1억 원 미만인가요? 1억에서 3억 사이인가요? 그 이상인가요? 이게 전략을 결정할 거예요. 자금력이 부족하다면 청약에 집중하세요. 1억 이상 3억 정도 있다면요, 자기 자본에 맞춰서 대출 상황을 고려해 내 집 마련을 시도해 볼 수 있어요. 2025년에 많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세요. 그곳이 여러분의 예산 안에서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모든 전략에는 위험이 따라요. 여러분이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해요. 바로 위험 관리예요. 미국발 긴축이 한국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2022년을 기억하시나요?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섰을 때 한국의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동시에 흔들렸어요. 그 트라우마는 아직 남아있죠. 집값이 떨어질 요인을 찾기 어렵다고 했지만요,
그 요인은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여러분은 알아야 해요. 큐티라고 불리는 양적 긴축이 다시 시작되면요.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바뀌고 한국 부동산 시장도 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건 예측이 아니라 가능성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가 안 되고 무리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요. 시장이 흔들릴 때 버티지 못하고 집을 던지게 돼요. 그게 하락을 가속화시키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내 집 마련을 하더라도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해요. 이게 생존의 핵심 원칙이에요. 리스크 관리란 뭘까요? 그건요, 금리가 2배로 오르더라도 3년 동안 원리금을 내면서 버틸 수 있는 여유를 확보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가 4%라면요. 8%가 되어도 감당할 수 있는지, 월 상환금이 2배가 되어도 생활이 가능한지 계산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의 월급에서 대출 상환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다면요. 그건 이미 위험 구간에 진입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잠시 멈추고 계산기를 꺼내보세요. 현재 금리에서 대출 상환금을 계산하고요. 금리가 2배가 됐을 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무리한 대출의 유혹은 강력해요.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공포가 밀어붙이지만요. 그 공포가 여러분을 파산으로 이끌 수 있어요. 2022년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집을 산 사람들 중 일부는요. 금리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집을 팔아야 했어요. 손실을 감수해야 했죠. 그들은 시장이 영원히 오를 거라고 믿었어요. 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 대가를 치렀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는 구간이 와도 무서워서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은 또 다른 기회를 놓치게 돼요. 집값이 떨어지면 뉴스는 공포를 퍼뜨려요. 주변 사람들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은 망설이다가 바닥을 놓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들어가야 할까요? 한 전문가는 간단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건 바로 고점 대비 30% 하락이라는 숫자예요. 고점 대비 30%가 떨어지면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분들은 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건 하나의 참고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절대적인 법칙이 아니에요. 시장 상황과 개인의 자금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요. 막연한 공포보다는 숫자가 더 나은 기준이에요. 2026년에 하락이 올 수도 있고요. 2027년이나 2028년에 올 수도 있어요. 확률이 낮을 뿐 가능성은 항상 존재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급함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인생이 1000년이 아니라는 말, 왜 중요한 위로가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인생이 1000년이 아니잖아요? 한 전문가는 이 말로 무주택자들의 조급함을 달래려 했어요.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전략적 조언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불안, 그건 신축 대단지를 향한 눈높이에서 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그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면 선택지는 훨씬 많아져요. 자기 자산에 맞게 찾아보면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원하는 완벽한 조건의 집이 아닐 수 있다는 점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어요. 2026년 시장에 대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요.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자신의 상황을 직시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해요. 전 세계적으로 자산의 다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부동산만이 유일한 자산 증식의 방법이 아니라는 점도 여러분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이 부동산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유지하면서도 멘탈을 관리하는 게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눈높이를 점검해 보세요. 원하는 집과 살 수 있는 집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큰지 솔직하게 인정해 보세요. 그 간극이 크다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자산을 더 모으거나 눈높이를 낮추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둘 다 아닌 건 불가능해요. 신축 대단지가 아니어도 좋은 집은 있어요. 서울이 아니어도 살기 좋은 곳은 있어요.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선택지는 확장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어요. 눈높이를 낮추는 것과 아무 집이나 사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입지와 가치는 여전히 중요해요. 상승 에너지는 정해져 있다는 말 기억하세요. 이미 많이 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지역이 여러분에게 더 나은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노도강, 금관구, 산본, 중동, 일산. 이 지역들은 2025년에 상대적으로 소외됐어요.
2026년에 키 맞추기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요. 대출이 안 나오고 비싼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요. 지역을 바꾸거나 면적을 줄이는 건 패배가 아니라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수도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광교와 동탄이 이미 올랐다면요. 삼본이나 중동이나 일산이 따라오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해요. 이건 확실한 예측이 아니라 과거 패턴에 기반한 가능성이에요. 시장은 언제나 예상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게 단일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것보다 안전해요. 상승장이 와도 준비된 사람만 기회를 잡아요. 하락장이 와도 준비된 사람만 버틸 수 있어요. 결국 모든 건 준비의 문제라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공공분양 일정과 경매시장, 지분형 주택에 대해 공부를 시작해야 해요. 정보는 무료예요. 공부에는 비용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투자하는 시간만큼 선택지는 넓어지고 실수의 가능성은 줄어들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 교훈을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야 하는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2026년 두 전문가는 서로 다른 전망을 내놓았지만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건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사실이었어요. 한 명은 어게인 상승을 말했고요. 다른 한 명은 정부만 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상승이 온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공부를 마치고 자금을 준비하고 지역을 선정해 두어야 해요.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요. 하락이 온다면요. 여러분은 공포에 휩쓸리지 않고 고점 대비 30%라는 기준을 기억하며 냉정하게 진입 시점을 판단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해요. 정책이 바뀐다면요. 여러분은 서리풀지구와 3기 신도시의 분양 일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해요. 청약 전략을 미리 세워둔 사람만이 혜택을 봐요.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어떤 시나리오에도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요? 아니면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나요? 준비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공공 분양 일정을 캘린더에 저장하고요. 경매 매수 대리인 제도를 검색하고 자신의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국토부에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준비예요. 청약 제도의 불합리함을 정치권에 알리는 것도 준비예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건 이미 준비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남은 건 정보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어려운 단계예요. 조급함은 여러분의 적이에요. 공포도 여러분의 적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적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막연한 희망이에요. 시장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정책은 여러분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 기회는 준비된 다른 누군가에게 돌아가요. 하지만 동시에 기억하세요. 무리한 대출은 여러분을 파산으로 이끌 수 있어요. 리스크 관리 없는 내 집 마련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금리가 2배가 되어도 3년을 버틸 수 있나요? 이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요. 여러분은 아직 그 집을 살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내 집 마련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100세 시대의 40대도 청년이에요. 기회는 2026년에만 있는 게 아니라 2027년에도 2028년에도 와요. 여러분의 멘탈을 지키는 게 장기전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시장의 공포와 탐욕에 휘둘리지 않는 게 진정한 투자자의 자세라는 점 기억하세요.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어요. 여러분 앞에는 불확실성이 놓여 있지만요. 불확실성은 위험인 동시에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준비된 사람에게 불확실성은 기회가 돼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불확실성은 재앙이 돼요. 어느 쪽이 될지는 오직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청약 일정 확인이든, 대출 한도 계산이든, 경매 공부든, 오늘 한 가지만 실행에 옮겨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2026년을 바꿀 수 있어요. 1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하거나 후회하게 될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단, 준비된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2026년 부동산 시장을 마주하는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예요.